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자 이란이 카타르 LNG 시설 밀집 구역 등을 공격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에너지 시설을 한 번 더 공격받으면 걸프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면서 걸프 국가 전체를 향한 보복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동맹국 지원은 필요치 않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책임지게 한다면 어떻겠냐며 말을 바꿨습니다. 백악관은 동맹국들에게 계속 호르무즈 해협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전보다 17원 넘게 오르며 1,5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낮거래 종가 기준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에 대한 미국 연준의 신중한 태도가 맞물린 여파로 분석됩니다. 6년 전 3살 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아이가 숨지기 직전 친아버지가 아동보호기관에 학대 신고를 했는데 당시 보호기관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목요일 KBS 7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대 해상가스전 중 한 곳인 이란 남부의 에너지 생산시설 단지를 폭격했습니다. 이란은 카타르 핵심 가스 시설을 공격하며 반격에 나섰는데 이 같은 전쟁 흐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확전 자제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란 기자입니다. 붉은 화염과 함께 연신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검은 기둥을 이뤘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을 맞은 이란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입니다. 사우스 파르스는 이란의 천연가스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곳이자 세계 최대 해상 가스전 중 하나입니다. 가스전과 직결된 천연가스 정제 시설 단지도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연료 탱크를 공격한 적은 있어도 이란의 에너지 생산 시설을 직접 공격한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은 피해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خوشبختانه از اهدافی که دشمن دنبال می‌کرد برای قطعی گاز استان‌های بزرگ کشور این اتفاق نخواهد افتاد. 이스라엘의 폭격에 이란은 즉각 카타르 LNG 시설 밀집 구역에 미사일을 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가스 시설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그 여파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란은 한 번 더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 걸프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این هشدار قاطع و خط و نشان برای جنایتکارانی است که تعرض به بخشی از زیرساخت‌های سوخت و انرژی ایران در جنوب کشور داشتند.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란이 다시 카타르를 공격하면 전례 없는 폭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카타르를 공격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도 사우스 파르스 시설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서로 에너지 시설까지 공격하는 확전은 피하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동맹국의 지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은 호르무즈 방어 부담을 동맹국에 떠넘기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압박 차원에서 꺼낸 발언일 가능성이 큽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동맹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이란의 잔재를 완전히 끝장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책임지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며 그러면 반응 없던 동맹들이 서둘러 움직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손을 떼면 해협 안정이 필요한 국가들이 알아서 움직이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대부분 한국 등 아시아와 유럽 국가가 수입합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글로벌 경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은 중동에 해군을 주둔시키며 해협 일대를 감시해 왔습니다. 동맹국이 미국에 무임승차하는 사례로 인식한 셈인데 동맹국에 대한 지원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The president wants all of our alliances to be fair for the American people, for the American taxpayer, and I think he's right to call on them to step up and do more in this tim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물질을 직접 확보하거나 파괴하는 군사작전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행될 경우 현대 미국 군사작전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hat's something the president has refused to comment on. It's an option on the table for him, but I'm not going to comment on it or take it off the table.
전쟁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동맹국들에 계속 호르무즈 해협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파병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긴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파병 압박에 동맹국들 중에서도 미국과 경제 안보 현안이 줄줄이 엮여 있는 우리는 특히나 난감한 상황입니다. 명분과 국익을 모두 취할 수 있는 묘수가 있을지 김기화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계 없는 사안까지 연계하며 상대를 압박합니다. 주한미군 전략 자산에 대한 재배치 개념도 검토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돼 있어서도 다시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노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때 되게 지혜롭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진입은 위험하고 연합 함대 전투도 손발을 맞춰봐야 합니다. 지휘 체계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다국적군에 어떤 군들이 들어올 건지를 확인해야 되고 작전을 거기에 따라서 짜야 되며 동시에 국가들별로 이 전력을 파견해야 되는데요. 2달 이상 걸린다. 연합작전에 참여해본 전직 해군 지휘관들은 5만 만에서 작전하는 방법을 조언합니다. 미 항모전단 호위나 인근 대공방어를 지원하거나 해협을 빠져나온 유조선을 호위하는 겁니다. 함정이 나올 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 또 유럽연합 기타 그런 나라들도 같이 호송작전에 여기에 대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는. 미군이 이란 기뢰를 제거할 때 미군과 연합훈련을 해본 해군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라크전과 아프간 전쟁 당시 우리는 미국의 파병 요청에 전투병이 아닌 재건, 지원 병력을 파병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중동 사태가 격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낮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50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전보다 17원 90전이 올랐습니다. 낮거래 종가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3월 1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은 전날보다 21원 90전 오른 1,505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입니다. 여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달러 선호 현상은 더 강해졌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0선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발생 이후 국내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적기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외환시장도 각별히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원화의 흐름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한국은행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금융경제 영향을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적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급등락 흐름을 보인 코스피는 2.73% 하락해 5,763.22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79% 내린 1,143.48로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중동 사태로 항공업계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항공유 가격 급등으로 유류 할증료가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항공사들은 항공사대로 연료비 부담이 늘면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 여파는 항공업계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항공유 국제 가격이 한 달 만에 2배 가까이 급등한 겁니다. 당장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부터 뛰었습니다. 유류 할증료 적용 기준이 현행 6단계에서 4월 발권부터는 18단계로 껑충 올라갑니다.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국내 항공사들도 앞다퉈 유류 할증료를 수십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4인 가족이 일본 도쿄를 방문하기 위해 4월에 아시아나 항공의 왕복표를 발권한다면 유류 할증료로 52만 7,200원을 내야 합니다. 3월보다 36만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도쿄로 여행 가려 했거든요. 근데 찾아본데 기름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비싸져가지고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도 항공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걱정합니다. 특히 항공유를 대량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 항공사들일수록 유가와 환율 변동성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항공사에서는 재무팀 이런 데서 언제 미리 사두고 뭐 하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전체 항공사 운영의 약 30%가 기름값이거든요. 굉장히 예민해요. 티웨이 항공은 비상경영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불필요한 투자와 지출을 줄이고 재무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는데 다른 항공사들도 내부적으로 수익성 악화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안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6년 전 당시 3살 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유기한 친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아이가 숨지기 직전 친부가 아동기관에 학대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보호 조치도 수사 의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와 연인. 아이 폭행하거나 방임했습니까?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아동학대 치사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친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남성은 아이의 시신을 경기 안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범행 당시 친모와 연인 관계였는데 숨진 아이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피해 아동이 숨지기 직전 지역 아동보호기관에 이미 학대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이가 숨진 2020년 2월 친부가 아동보호기관에 친모 A씨가 아이를 계속 집에 두고 나간다며 신고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기관은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체 종결했고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이는 친모와 함께 살던 경기도 시흥의 아파트에서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6년이 지난 최근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임에도 등교하지 않으면서 드러났습니다. 여성은 2년 전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자 공범인 남성의 조카를 딸인 척 데려가 입학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 앱으로 기사를 호출했는데 정작 대리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광주광역시 회식을 마친 40대 김모 씨가 전남 담양에 집에 가기 위해 어플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리기사가 목적지를 되묻는가 싶더니 정성이 어디예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지금 어디예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깜깜한 도로에서 속도를 갑자기 줄였다가 급가속하는 등 불안정한 주행도 이어집니다. 쭉 가지 그냥. 10km는 엄청 머네. 난 담양에 있는 줄 알았는데. 불안해진 김 씨는 편의점에 잠깐 들르자고 한 뒤 바로 옆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파출소 반대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인근 골목에서 경찰에 붙잡힌 대리기사.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불응 신용만 할 뿐 측정에 불응하다가 마지막 3회차에도 불응하면 측정 불응으로 처벌됨을 고지하자 마지못해 측정했습니다. 이튿날 김 씨는 대리운전기사를 연결해준 카카오티 측에 항의했지만 업체는 대리비 보상만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카카오티 입장에서는 기사를 배정은 했지만 운행하기 전에 취소를 했는데 고객님께서 그 콜을 잡고 탔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라고 하셔서 사실 그때는 이제 좀 벙쪘죠. 경찰은 해당 기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카카오티 측은 해당 기사의 계정을 영구 정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어제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30대 아버지와 어린 자녀 4명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명단에도 포함돼 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자체에서도 알고 있었고 도움의 기회도 있었지만 끝내 한 가정의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빌라, 어제 이곳에서 한 가족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30대 아빠와 만 7살, 5살, 2살, 그리고 5개월 젖먹이였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범죄에 연루돼 수감 중이었고 일용직을 전전하던 30대 가장은 5개월 아기를 홀로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애상도 하고 일 안 가니까 뭐 힘들지.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한 몇 개월 일 다니는 것 같더라고.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에 나오지 않았을 때 담임 교사가 가정을 방문했고 계약 후 나흘 동안 결석했을 땐 경찰 신고까지 접수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은 아동학대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복지 지원 서비스와 연계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지원금이라든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난해 이 가정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 생계와 주거비, 식료품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아이들의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 등을 지원받기 위한 행정적 동의 절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물급이 아니라 이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말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위기 징후가 포착됐고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여러 차례 가정을 방문했지만 끝내 한 가족의 비극을 막진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 거래 의혹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들을 감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인데요. KBS 취재 결과 이들이 선고 직전 어떻게 형을 정할지 대화한 증거까지 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음주운전 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 그런데 2심을 맡은 전주지법 김모 부장판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피고인의 변호사 김 부장판사의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해보니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김 부장판사가 맡은 항소심 가운데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만 20여 건. 그 결과는 대부분 감형이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선고 직전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대로 실제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재판 뒤에 금품이 오갔던 게 공수처 판단. 정 변호사가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 원 돈봉투를 건넸다는 고발장을 근거로 계좌와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오간 액수는 더 컸습니다. 또 정 변호사 건물의 일부 공간을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교습소로 썼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천만 원어치 임대료를 받지 않은 대가로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문제가 없었는지 담당 검사들에게도 관련 경위를 물었습니다. 실제 금품 수수가 있느냐 여부,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여부, 더 나아가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게 사실이냐 여부,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김 부장판사는 단순한 선물을 받았을 뿐이며 건물도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뇌물 혐의로 오늘 23일 나란히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원희 기자,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죠? 네, 필리버스터는 약 4시간 전쯤에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각각 반대, 찬성 토론을 벌였고 지금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반대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공소청법이 수사 기소를 분리해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하는 기관에 재편하는 게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성윤 의원은 검찰청 폐지는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며 정치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맞섰습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 가운데 기소 역할을 맡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서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기존 정부안보다 축소하는 등 수사 지휘와 우회적 수사권 부여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필리버스터는 언제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까?
네, 3박 4일 밤샘 대치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24시간이 지난 내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공소청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뒤에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상정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국정조사에는 참여하되 조작기소라는 주장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안건에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3박 4일 동안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 아리백 산단지원 특별법을 신속 지정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본회의에 올릴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맞아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 강화 같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일기 경사노위 출범을 맞아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계의 민감한 현안인 고용 유연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고용 유연성 문제를 일부 양보하려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 안전망 강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해고가 죽음이란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들고 고용 유연화에 따라서 기업 측은 어쨌든 혜택을 보겠죠. 그럼 그에 상응하는 또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노사 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 오랜 기간 쌓인 불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죠. 양보했다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전 첫 출발이 상대의 상황이 어떤지 서로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동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경총 회장님이 대통령께서 그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 그 조만간에 뭔가 조치를 하실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가지고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경제 전시 상황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엄중한 자세를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에 충격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번 추경 편성에 있어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첫 합동 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서울의 민감한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온 설전이 벌어졌고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대 후보를 집중 견제하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현안은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빠르게 늘리자면서도 구체적 방법에선 달랐습니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자는 제안. SH라든지 LH가 지금처럼 기획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건설을 해서 공공아파트를 이미 지어져 있는 다가구나 빌라를 적극적으로 시가 매입 임대를 통해서 특정 지역을 집중 개발하겠다는 공약. 제2의 강남을 만들 수 있다고 이제 82% 정도 몰려있는 상암권을 개발하자. 민간과 공공의 투트랙 공급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간과 공공의 투트랙으로 값싸고 질 좋은 주거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분양형 실속주택도 제공하고 또 임대주택도 제공해야 된다.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난 후보에겐 견제가 집중됐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비전이 없어요. 구청장직을 수행을 하느라고 공약 발표를 못하게 돼서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살을 걸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엇박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을 자신의 행정이나 자신의 어떤 입법의 성과라고 얘기하는 사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선 전시행정가다, 무책임의 달인이다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한강을 난개발해서 우리의 최고의 자원을 무용지물로. 오세훈 시장의 무능 전시행정은 딴지 걸기, 엇박자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다만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이나 기후동행카드 정책은 이어갈 만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 토론회는 내일 한 차례 더 열립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을 상대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우중 기자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난 1월 합수본이 출범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2달 만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하고 제가 전 의원의 혐의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2018년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 전 의원이 통일교가 개최한 해저터널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전 의원의 책 500권을 통일교 측이 구입해 편법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전 의원은 합수본 이전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합수본은 지난달 10일 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의원실 관계자를 압수수색했고 어제 전 의원의 배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을 추궁한 뒤 신병 확보 여부 등 사건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테헤란의 대형 석유 저장 시설이 공격받으면서 대규모 화재와 대기 오염이 발생해 시민 건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테헤란 남부의 대형 석유 저장 시설 폭격 이후 검은 연기가 도시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CNN 분석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공습 전 40이었던 테헤란의 대기질 지수는 120까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산으로 둘러싸인 테헤란의 지형 때문에 유독성 연기가 도시 안에 머물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that Israeli military planners would or should have known that targeting oil facilities right next to a city of millions would have a catastrophic impact on human health and daily life. 환경 전문가들은 이 검은 연기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유출된 기름이 토양과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제법에서는 군사 목표를 공격하더라도 민간인과 환경 피해가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 이번 공습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소도시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떠나려던 시장이 주민들의 압도적인 표를 얻어 시장직에 복귀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아예 출마조차 하지 않은 사람의 득표율이 57.1%. 독일 바이에른주 소도시 필립스로이트를 12년 동안 이끌어온 64살 헬무트 크나우스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크나우스 시장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Ich wollte eigentlich in Rente gehen und mein Haus fertig bauen, was ich umbaue, seit 16 Jahren, aber keine Zeit habe mit meinem Ehrenamt her, das ist ein Vollzeitjob. 이곳의 시장직은 소정의 활동비만 받고 온갖 굳은 일은 도맡아야 하는 고된 명예직이라 후보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후보가 없을 때 투표용지 빈칸에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적어넣는 바이에른주만의 자유 기입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주민들은 떠나려는 시장의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Der ist ein super motivierter Bürgermeister, er hat richtig viel Macht für uns, fürs Dorf. 크나우스 시장은 주민들의 무한한 신뢰에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향후 6년의 임기를 다시 수락했습니다. 말년복을 운운하며 미용 시술을 권하는 사무장 병원 수법에 노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사는 올해 72살인 황씨 할머니. 평소 화장품도 바르지 않을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 알게 된 지인과 풍수 강좌를 들으러 갔다 달라졌습니다. 比如身边朋友去做个除皱啊，哪怕是打个进口的也就几千块钱吧。那他这个完全没有看到效果，还花了18000多。定那个风水啊，免费了的呀，我们去定完了的，就1对1那个风水，就带你去讲我有什么福气啊。
말년복과 자식복을 운운하며 주름 제거 시술을 권했고 자신의 주름이 딸 사업에 지장을 주진 않을까 걱정돼 선뜻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무면허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변두리 사무장 병원이 고객 유치 전략으로 관상을 내세우면서 병원은 늘 만원입니다. 중국 내 미용 성형 산업의 허술한 규제 탓에 노인들마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 고도 경제 성장기 시절 병원에서 아기가 뒤바뀌는 사고가 잇따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67살 에구라 씨입니다. 아기 때 병원에서 부모가 뒤바뀐 사실을 22년 전 처음 알게 됐습니다. 私の体の中にはお父さんお母さんの血が一滴も流れてませんという。言われた時はもう頭の中真っ白で。 에구라 씨는 당시 병원을 운영하던 도쿄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친부모를 찾아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친부모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당시 일본 각지에서 아기가 뒤바뀌는 사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도 경제 성장기 사회 변화로 출산 장소가 집에서 병원으로 옮겨갔지만 간호사 부족 등으로 병원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4살의 나카가와 씨도 5살 때 병원에서 부모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가정은 협의를 거쳐 각자의 친자식을 데려와 키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가정에 적응을 못했지만 이때 자신을 길러준 부모가 큰 의지가 됐고 지금도 서로 연락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지난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영덕 송이버섯 산지의 절반 이상이 탔습니다. 주민들은 송이를 생산할 소나무를 다시 심어 생계를 잇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규제에 막혀 묘목 한 그루 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푸르러야 할 산이 온통 시커멓습니다. 대형 산불이 휩쓸고 간 지 어느덧 1년. 경북 영덕군 송이산의 현재 모습입니다. 소나무들은 아직 벌목도 채 끝나지 않아 시커먼 상태 그대로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지난해 산불로 영덕 산림 16,000여 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이 중 송이산의 피해 면적은 4,000여 헥타르, 전체 송이 재배 면적의 60%에 달합니다. 소나무를 새로 심어도 수확까진 수십 년이 걸려 주민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합니다. 송이가 많이 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원이 없으니까 떠날 가능성이 높죠. 하루라도 빨리 소나무를 다시 심고 싶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재성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영덕 산림의 80% 이상이 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타버린 땅에 소나무를 새로 심는 게 법으로 막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는 산불에 강한 화렵수를 심도록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두릅이나 도라지 같은 대체작물 재배도 유도하지만 송이보다 일소는 많이 가고 수익성은 떨어져 주민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산불 피해진의 반출금지 구역에도 소나무 조림 복원이 가능하도록 건의를 하였던 상황이고 산불이 핥히고 간 자리에 재선충병 규제라는 문턱까지. 잇따른 악재로 생업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요즘 송아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 500만 원짜리 송아지도 나와 금송아지로 불릴 정도인데요. 이런 가격 상승이 한우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아지 경매 시장입니다. 튼튼한지, 질병은 없는지, 혈통은 좋은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번에 나온 송아지는 30마리,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가격도 상승세로 지난달엔 500만 원짜리 송아지도 나왔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최고가였습니다. 작년 대비 100만 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난달 기준 암송아지 경매가는 한 마리에 평균 357만 원, 수송아지는 47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3년 전보다 70% 정도 올라 말 그대로 금송아지가 됐습니다. 송아지값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공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우 사육두수는 310만 두, 3년 전 코로나19 시절보다 10% 줄었습니다. 송아지를 2년 가까이 키워야 하는 비육 축산 농가엔 부담이 큽니다. 가격이 좀 회복됐다가
다시 언제 하락될까? 브라질 수입 소고기도 뭐 얘기 나오고 그래서 우리 축산 농가에서는 좀 고민이 큰 상태입니다. 축산업 경영 안정화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영비를 절감하고 유통비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직접 농가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한우 농가들은 송아지값 상승이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되지 않도록 소비 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낮에는 포근한 봄이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금세 떨어지고 있습니다. 절기상 춘분인 내일도 아침과 낮의 기온이 15도 이상 크게 차이 나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까지 경기와 충남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도, 전주 0도로 오늘만큼 쌀쌀하겠고 곳곳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이 14도,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또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 동해안은 높은 너울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